자, 날씨도 추운데 또 와주신 우리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정효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뭐 파월 의장의 FOMC 이후에 상당히 좀 고민도 많았고 당일날도 나스닥이 3% 이상 빠지기도 했습니다만 국내 증시가 최근에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그래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분위기인데요. 오늘 시장 한번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오늘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그동안 좀 약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급등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다. 그 모멘텀의 실적이 됐든 아니면 뭐 낙폭과대에 따른 요소가 되었든 아니면 다른 이슈가 되었든 일단 뭐 준비된 마켓맵을 보시면 KLX 100 종목에서 일단 상승 종목 수가 많았다는 것. 그러니까 최근에 지수가 강해도 상승 종목 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 자, 오늘은 대형주 중에서 상승 종목 수가 일단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뭐 2차 전지는 최근에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아날 때는 종목별로 약간 뭐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종목군들도 발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뭐 엔터주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서비스 업종으로 꼽았던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이 있었고요. 자, 이쪽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오늘 급등을 했죠. 그래서 화장품과 관련돼서 뭐 실적도 안 좋았고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안 좋은 모습을 뭐 많이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그동안 대형주들 중에서 조금은 상승 쪽에서 소외돼 있던 종목군들이 반등을 시작했다라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이고 일정 부분 거래도 좀 수반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반면 2차 전지 중에서는 좀 쉬어가는 종목도 있었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과 관련돼서는 큰 이슈가 없었지만 SK온과 관련된 투자금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나면서 오늘 2차 전지 중에서 좀 급락한 부분이 눈에 띄는 양상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벌써 그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 지가 꽤 오래됐는데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 않느냐라고 뭐 반문하실 수 있지만 제가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년에 버는 돈보다 투자할 돈이 많아지는 종목군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내년에 과연 좋은 시장의 흐름으로 가고 또 좋은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뭐 말씀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 잘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하나 이제 종목군들의 특징 속에서 급등했던 뭐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소위 이제 카카오 계열의 종목군들, 뭐 네이버, 자 이런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 또 실적 발표를 대거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실적 발표하는 것에 따라서 또 단기적인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그 아모레파시픽 제가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네. 오늘 막 그 한생 지수가 급등하고 뭐 상해 지수도 많이 오르고 그랬다는데 네.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중국 쪽에서 나왔던 가장 핵심 이슈는 그동안 이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계속 뒤로 미뤄져 왔던 코로나 정책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이제 수면 위로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정말로 정책이 강하게 나올지는 알 수 없고 또 제로 코로나를 푼다고 해서 예전처럼 유커들이 국내로 많이 올지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종목군들은 그동안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호재만 주어져도 탄력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뭐 그런 근거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리포트로 보시면 이런 중국 소비 관련해서 과거 이제 중국 소비주로 꼽혔던 종목군들 중에서 여전히 뭐 탑티어로 꼽고 있는 것은 뭐 카지노 쪽이 여전히 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근데 카지노 쪽 관련 종목군들은 뭐 개별 종목에 따라서 뭐 등락폭이 조금 덜한 종목도 있는데, 뭐 화장품은 3분기 실적까지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뭐 주가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 관련 이슈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로 풀어줄지 여부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해당 이슈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낙폭과대주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하나 이제 급등 종목 꼽으라면 뭐 LG전자도 뺄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LG전자와 관련돼서는 뭐 지금 그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빠르게 돈다기보다는 일단 뭐 VS 부분, 전장 부분 쪽에서 일정 부분 계속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과 더불어서 또 이제 애플카 이슈가 슬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폭스콘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폭스트론이 지금 3가지 유형의 전기차를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마크만 바꿔서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물론 그 애플이 지금 나와 있는 폭스트론의 세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골라서 뭐 애플카로 내놓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지만 폭스트론이 이제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기존 자동차 시장, 그다음에 테슬라나 니오나 이렇게 전기차로 새롭게 진입한 그런 업체들, 그다음에 폭스콘처럼 우리가 설계도만 주면 잘 만들어줄게요라고 했던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또 이 전기차 시장으로 들어왔다라는 관점에서 배터리 쪽은 여전히 뭐 좋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만 자동차 세트 쪽에서는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IT 업체가 뭐 갑자기 전기차 시장으로 뭐 뛰어들거나 이럴 가능성도 지금은 폭스콘의 움직임을 보면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이슈 이야기와 이제 애플카 사실은 오늘 하루에 이제 시장을 놓고 보면 핵심 키워드가 그 두 가지였어요. 네.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거하고 그다음에 애플카 관련된 이슈인데 죄송합니다. 일단 조금 더 첨삭을 좀 드리면 뭐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 관련된 중국의 실질적인 중국 정부의 발표는 없었는데 그 CT가 주관했던 회의에서 이제 전 중국의 질병관리센터 연구원 정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 정부 관련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할 것이다라고 이제 공식 석상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사실 도화선이 됐죠.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조심해야 된다 말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독일 총리가 방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류호 부총리가 이제 인민일보에 내수 소비나 공급 측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자기의 의사를 인민일보에 이제 글을 쓴 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의 소비 진작이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거다 이게 기대감이 되면서 홍콩 증시가 급등했고 홍콩 테크 지수는 거의 10% 정도. 그 시장이 10%는 급등했거든요. 지수가요, 네. 예, 그러니까 네.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상 홍콩이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튀어오르긴 했는데 뭐 이걸 빌미로 이제 국내 뭐 소비주 관련된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뭐 카지노, 호텔, 여행사 대부분 다 막판에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주셨듯이 실적단에 대한 부담이 좀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저희가 경계할 필요가 있겠고 애플 관련된 이슈는 오늘 사실은 장중에 확인 안 된 루머가 돌긴 했습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LG그룹이 뭐 TF 텍스포스 뭐 어떤 그런 팀 관련된 애플카 관련된 부분을 공식화 한다는 식의 어떤 이야기가 약간 근거 없는 이야기가 이렇게 좀 돌았어요. 그러면서 장 막판에 보면 LG노텍은 오전에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애플 때문에 안 좋았죠. 예, 안 좋았죠. 근데 LG노텍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3%에다가 플러스 3%까지 막 땡겨버리더라고요. 그게 돌면서. 그러니까 이게 확인 안 된 루머이기 때문에 정말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정말 그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LG노텍도 그랬고 LG전자, 뭐 LG디스플레이 등등뿐만 아니라 뭐 현우산업이라든지 몇몇 이제 관련된 애플카로 분류하는 종목들이 장중에 이렇게 막판에 좀 급등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근거 없이 지금 어떤 돌았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정말 체크는 해야 되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번 주인가요? 얼마 전에 KB증권에서 또 애플카는 또 네. LGG 이렇게 약간 목요일 날인가만 네, KB증권에서 또 그런 식의 또 약간 뉘앙스가 있는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약간 좀 애매하게 오버랩이 되면서 오늘 이제 그런 글들이 돈 게 약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는 근거가 없고 LG에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과거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애플카 얘기하면서 그때 뭐 주가는 엄청 올랐고, 근데 뭐 내부자들은 또 주식 팔면서 엄청나게 또 이슈도 많이 됐었는데 네. 실제로 LG 마그나가 그 애플카의 주요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왔던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정말로 오피셜로 언제 나올지 알 수 없고 실제로 지금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게 폭스트론으로 갈지 아니면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LG 마그나 영역으로 갈지는 정말 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가능성을 보자면 애플카에도 한국 배터리가 쓰일 가능성? 뭐 이건 정말 높다고 봐야 되지만 LG 마그나로 선택을 할지 아니면 기존에 이제 폭스콘 영역으로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애플카의 본질이 우리가 이제 소위 OS를 중심축으로 하는 이쪽으로만 가게 될지 아니면 정말 하드웨어까지 생산해내는 형태로 가게 될지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이걸 한마디로 이제 요약해 보면 이번 주의 가장 큰 특징주 저는 쇼스키즈가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이 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확인 안 되는
이슈가 되었든 아니면 악재를 다 토해내는 실적 이슈가 되었든 아니면 뭐 중국발 이슈가 되었든 뭔가 모멘텀이 생기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도 견조했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이 바닥권에서 거래를 수반하면서 올라왔던 게 이번 주 주말로 오면 올수록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이 아니었나.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이것이 다음 주에 코스닥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코스닥 시장으로 좀 확산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장을 놓고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FMC가 목요일 날 3시쯤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수요일 날 장을 보면 최근에 좀 올라왔던 2차 전지를 많이 그때 팔고 그다음에 많이 빠져 있던 그러니까 공매도가 숏이 많이 됐던 종목들이 그날은 또 이유 없이 급등을 하면서 약간 FMC를 경계하면서 기존의 포지션을 좀 이렇게 스위칭하는 그런 게 이제 수요일 날 장에 이번 주에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마 말씀 주셨듯이 최근에 약간 낙폭 과대주한 숏 스퀴즈나 이런 것들도 수급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 외에도 뭐 다른 좀 특징적인 섹터가 있을까요? 네, 일단 섹터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지수를 보시면 네, 네. 우리 지수를 조금 보시면 그 예전에 그 노래 제목이었나 가사였나에 그 친구와 연인의 중간쯤이라는 그런 지금 강 작가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모르고요. 네. 지금 혹시 뭐 한생과 나스닥 중간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 맞습니다.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준비된 그림 보시면 항생이 어쨌든 우리 시장이 흔들릴 때 장중에 끌어올리면서 우리 시장도 좀 받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나스닥은 거의 매일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우리 시장은 항생이 계속 받쳐주는 구간에서 종목도 올랐고 지수도 저는 일정 부분 도움을 받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는 항생하고 대만 팔아서 한국으로 오고 있다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건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좀 판단하기는 어렵다. 섹터별로는 뭐 그런 현상이 있을지 모르나 시장별로 정말 대만과 중국을 판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한국은 한국 자체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던 자금들이 오히려 우리 시장으로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고 어쨌든 항생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과 맥락을 같이 하지 않은 점은 좋은 부분이라서 이게 이제 다음 주까지 연장되면서 소위 중국 종목으로 전체 시장 포션이 옮겨지는지 여부는 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존 주도주는 훼손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 빅7에서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최소한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확산된다면 아마 투자 심리도 꽤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시장의 저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숏스퀴즈 낙폭과대주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주가의 등락도 굉장히 커졌지만 거래도 굉장히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수반된다라는 점은 어쨌든 에너지가 수반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뭐 제한적일 수 있겠죠. 당연히 뭐 실적이 안 좋고 과연 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중국인들이 올지 안 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 그동안 중국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미국 진출이나 다른 해외 진출을 열심히 진행해 왔는데요. 이게 이제 실적으로 지금 잡히는 데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에너지를 공급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낙폭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도 리포트는 뭐 굉장히 안 좋은 뉘앙스의 리포트가 많죠. 저 역시 뭐 이렇게 카카오뱅크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죠. 거래 대량으로 수반하고 어쨌든 저점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 뭐 실적은 괜찮았다. 그리고 순이자 마진의 개선이 가장 컸다. 4대 은행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순이자 마진 개선이 있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여전히 중금리 대출을 많이 늘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신용 경색이 아직 멈춘 게 아니잖아요. 신용 스프레드는 여전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고 흥국생명에 이어서 DB생명도 지금 그 콜옵션 이슈가 나온 것이 저는 그냥 가볍게 지나갈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만큼 결국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단기 에너지가 살아났다 정도로 해석해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올해 초부터 특히 미국이랑 중국 주식이 완전히 따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국 주식이 떨어지는 달에는 중국이 올라가고 네. 또 반대도 있고 그랬는데 그 디커플링 현상이 어떻게 계속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어때요? 일단 정책적인 디커플링이 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죠. 중국은 이제 어쨌든 시황제가 출범을 했으니까 경기에 대해서 최소한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얼마만큼의 강도로 부양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핵심 포인트는 중국도 내수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쌍순환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쌍순환에서 수출이야 어차피 중국이 계속 짚고 흔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럼 내수 순환을 늘려야 되는데 그동안 제로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조금 환자들이 늘어나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 부분 경제 활동을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적인 힘을 쓴다든지 아니면 중국은 상대적으로 물가가 조금 낮은 상황이니까 다른 여타 국가들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지금 뭐 물가 지표를 못 믿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나오는 지표의 절대 레벨이 낮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뭐 중국 쪽은 어쨌든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있고 그와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개념에서 보면 중국은 그동안 뭐 항생 중심으로 굉장히 낙폭이 컸었는데 낙폭을 회복하는 측면 그다음에 정책적인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요. 근데 미국은 최근에 많이 빠져서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금리 레벨을 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신저가를 누가 이끌고 있습니까? 아마존, 그 알파벳 이런 종목군들이 신저가를 이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이 기간 수익률로 보면 조금 달라질 개연성은 있다. 그렇다고 뭐 중국에 투자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 내에서 소위 이제 중국향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가격 회복이 조금 더 나타날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영원히 달리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선거 이후에 미국도 중간 선거 이후에 또 미국과 중국의 텐션이 높아지게 되면 아마 또 전반적인 또 변동성을 같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중국 쪽이 미국보다 조금 나을 수는 있고 우리 시장 내에서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종목군들이 조금 나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는 뭐 말씀하셨듯이 확인되진 않습니다만 텍사스 쪽인가요? 연금 펀드 쪽에서 이제 중국 비중을 완전히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비중을 좀 늘리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실제 뭐 그건 좋네요. 퍼센테이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또 추종하는 펀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내장이 조금 더 좋다고 볼 수 있겠고 사는 종목을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은 사실은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온 게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3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2분기 대비 아모레퍼시픽이 이 면세점 매출이 좀 QOQ로 2분기보다는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매출 자체도 좀 좋아졌다. 근데 다른 화장품 섹터는 그렇게 QOQ로 좋아진 건 없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유달리 좀 좋아졌는데 거기다 비용단의 증가가 확연히 이제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법인 쪽에 중국 법인 쪽에 성장이 이루어지면 이제 뭐 그 레버리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리포팅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맹점은 뭐냐면 매출이 안 올라오면 그 비용단이 준 걸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냐 문제는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중국 사람들이 또 얼마나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을 사줄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매출단이 올라와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셔서 투자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LG생활건강까지 엮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호텔 신라도 마찬가지지만 네. 면세점 쪽에 이익이 올라올 수 없는 게 중국인들이 결국 우리나라에 오지 않으면서 이들의 협상력이 그 소위 이제 따이공의 협상력이 되고 올라간 것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커가 와야 따이공의 협상력이 낮아지고 그리고 면세점의 전반적인 매출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품 매출 이런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수준까지 올라오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낮아진 수준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만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너무 기대감만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이런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분명히 시장의 에너지는 일정 부분 발생해 있으니 한 번 정도 지켜보자 정도로 보시는 게 저도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호텔신라 실적 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호텔신라가 매출은 좋았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확 꺾였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보따리상에 주는 여러 가지 뭐 할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터프하게 가면서 이제 밀어내기를 좀 한 거 아니냐는 느낌도 좀 드니까 이익률이 떨어진 걸로 봐서는 이제 매출이 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보따리상에 대한 어떤 그런 할인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건 외국인들이 업종 내에서 이제 그 트렌드는 가져가는데 종목군들이 좀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전기전자 업종 계속 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초반에는 반도체 중심이었다면 반도체 쪽에 이제 적자 이슈, 뭐 그다음에 설비 투자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 쪽의 매수가 오히려 더 강해지는 모습. 그래서 지금 이번 달 10월 달 후반, 11월 달로 오면 올수록 점점 더 전기전자 업종 내 매수 강도가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셀을 만드는 종목군들이 더 세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전기전자 업종 매매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과연 저기 그 누적 순매수라는 거는 뭐 20일을 합친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저거는? 지금 이게 두 달치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네. 9월 1일부터 지금 11월 초반까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위 그래프는 하루하루이고 그 밑에 있는 네네, 거는 뭐 요거는 며칠을 이제 합친 하루하루고 건가요? 네. 아래는 이제 전체 누적 금액. 네, 그래서 여기는 이 지수의 움직임, 이게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요 지금 빨간색 선이 이제 지수, 전기전자 업종 지수의 흐름이고, 예. 요건 일간 순매수, 네. 밑에는 이제 누적 순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누적이 같습니다. 뭐 20일 합친 거가요? 뭐 어떤 식으로 계산하나요? 지금 그럼 60일이 조금 넘는 거죠. 거래일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네. 그래서 60일 기준은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기간으로 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러니까 매수의 전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종목군들이 좀 변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매수 탄력은 최근에 줄었고 여전히 2차 전지 셀에 대한 매수는 뭐 늘고 있는데 2차 전지 셀에 대한 매수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지만 저는 뭐 최근에 정부가 나서서 2차 전지 쪽에 뭔가 계속 혜택을 주려고 하는 모습들, 또 미국 쪽에서도 뭐 세금 혜택이나 이런 걸 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뭐 일정 부분 뭐 매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비운의 업종이죠. 운수장비 업종의 주력 종목은 뭐 누가 뭐래도 자동차와 조선 쪽인데 조선은 뭐 그렇게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꽤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매수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10월 중반까지는 매수가 정말로 잘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주가가 전혀 상승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조선업종이 아직 실적이 못 따라오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적어도 4분기까지 실적이 크게 훼손될 것 같지 않은 현대와 기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외국인 매수가 간헐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굉장히 정체를 보이고 있어서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IL이 법원과 관련돼서 그동안 강성 발언을 쏟아냈던 것들을 한 발 뒤로 물리면서 예를 들어서 한국산 뭐 배터리에 대해서는 한국이 만든 전기차에 대해서는 뭐 보조금을 뭐 주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일정 부분 유예 주겠다라든지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과연 국내 전기차가 어떻게 움직일지, 특히 완성차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학업종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의 매수세가 좀 확대가 되면서 이들 종목을 사고 팔 때마다 이렇게 등락이 크게 오가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매수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은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군들의 주가 등락과 상관없이 매수가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SK이노베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 SK온에 대한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유상증자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보면 에코프로비움의 시세가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도 결국은 유상증자 이후에 탄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몰라도 오늘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매도가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순수화학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관심이 없고 하이브리드 업체에 대해서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S-오일 정도의 매수가 조금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하나케미칼까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SK이노베이션은 버리고 LG화학,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한번 종목별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비스 업종인데요. 여기 뭐 주력은 네이버, 카카오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 10월 초반에 그 리포트, 부정적 리포트 나오면서 이때 대량으로 판 게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등락이 거듭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는 이미 실적이 나왔고 카카오 계열사들 실적이 대거 나왔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네이버 실적까지 나오게 되는데
카카오와 네이버 실적 이후에 전반적인 매도 탄력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들 종목도 뭐 추세적인 상승은 어렵겠지만 약간의 이제 가격 회복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지 정도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지금 그래도 한 2,300 중반까지는 갔고 뭐 소리 소문 없이 슬쩍 신고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은근히 있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신고가에 도달한 종목, 제가 이제 저도 뭐 시가총액 한 100종목 내외를 보는 것만도 벅차서 그 외 종목군들을 잘 보지 못하는데요. 오늘 저도 52주 신고가를 쭉 검색해 보면서 이게 언제 이렇게 올랐지라고 하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어서 봤는데 이거 뭐 제가 뭐 관심 있는 종목도 아니고 추천하는 종목도 아닙니다. 이런 종목이 신고가에 들어갔으니 이런 유형의 종목군들을 아마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KTNG가 52주 신고가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난데 저거? 네, 오. 최근에 일단 뭐 실적도 조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상공사를 분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뭔가 좀 주가가 거래량도 실리고 있고 평소에 이런 거래량 쉽게 보기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KTNG가 최근에 신고가 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양상이어서 뭐 지분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의 가치를 좀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시장 대비 뭔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도 굉장히 주가가 견조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토방을 한번 쓱 봤더니 주가가 올라가는 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왜요? 왜냐하면 알려지면 오히려 피곤하다. 총기누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위험한데요. 네. 근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 뭐 다우그룹의 뭐 그 차기 승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다우데이터 아니냐. 네. 근데 다우데이터의 주가가 매출에 비해서 굉장히 싼 것은 맞거든요. 매출이 뭐 6조 수준인데 지금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익도 비교적 잘 나고 있는데 최근에 공시 눈여겨 볼 수 있는 그런 공시는 찾아보시면 그동안 분리돼 있던 회사들을 계속 다 하나로 합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의 자체 실적에 넣지 않았고 분리된 실적으로 했던 회사들을 전부 흡수합병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유를 판단할 수 없지만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굉장히 견조하고요. 신고가로 나타나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한 단계 더 좀 시계를 넓혀서 생각해 본다면 지주사 중에 절대적 평가된 종목군들은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는 않을까. 특히 이제 승계를 앞두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뭔가 시장과 달리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종목은 아니지만 오늘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기계업종에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 기계업종이 뭐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사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두 종목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최근에 주가도 급등시키면서 사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대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 뭐 주가의 등락이 조금 있습니다만 오히려 매도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력도 있고 뭐 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은데 두산 인프라코어는 최근에 주가 반등은 엮어보면 진성 TC 네. 그다음에 저 미국의 캐터필러까지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불경기에 들어간다면 불경기에 버틸 수 있는 산업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불경기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럼 정부가 그립을 쥐고 무언가 이제 토목 사업이라든지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넓혀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최근 뭐 캐터필러도 굉장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뭐 중국 관련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뭐 공작기계, 그 다음에 건설기계 이런 쪽의 흐름이 동반해서 주어진다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이 V자형의 반등의 탄력이 또 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인프라 쪽 종목을 전반적으로 보시기보다는 확실하게 수급과 글로벌 업황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아직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조선주는 별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근데 조선 기자재 중에 괜찮은 게 있다. 소위 피팅주들은 조선 기자재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종목으로 움직이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태건과 성광밴드의 주가 반등도 일정 부분 이해되는 측면이 있죠. 어차피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 여력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거기서 또 하나 더 나가게 되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LS 일렉트릭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죠.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LX 일렉트릭이라든지 전력기기도 결국은 우리가 전력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 노후한 것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한번 버프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신고가에 들어가 있는 현대 일렉트릭보다는 3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수주도 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보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여름에 여름 말쯤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도주로 꼽았던 이유는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 종목군들을 하나로 꼽았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설기계라든지 말씀드렸던 전력기계 측면에서도 앞으로 좀 수주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하나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최근에 보잉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주가도 저점 대비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뭐 737 맥스, 뭐 그다음에 787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제작 대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서 보잉이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JP 모건이었던가요? 거기서 이제 강력한 매수 의견을 내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 한국항공우주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이런 데가 에어버스나 보잉에 부품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좀 죽어있던 항공기 산업이 일정 부분 살아난다면 그러한 종목군들도 항공기 부품 수요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봐서 뭐 아스트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이번 주에 그래서 조금씩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내년에 불황을 피할 수 없다면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저희가 다음 주에 뭐 유심히 봐야 되는 그 지표들, 뭐 이벤트 그런 거 좀 있나요? 네, 일단 저는 어저께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건 뭐 제 기준에서는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시장이 작년 8월 달에 꺾인 이후로 계속 20주 선에 부딪히면서 계속 급락해서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딱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돌파가 가능한가 아닌가 이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오늘의 종가가 딱 그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완만하게라도 돌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요 세 번 1월, 6월, 9월의 국면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서만 달랐지 계속 하락을 같이 주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먼저 팔았느냐의 관점이 다르지 1월과 6월에는 동반 매도하면서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9월은 특별한 매도 주체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음에도 거래 감소하면서 급락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슬슬 좀 매수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한 그렇죠. 최근부터. 그래서 네. 지금 10월부터는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수에 들어가고 있는 양상이고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만 일단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다음 주에 중기 저항선을 정말 돌파하는 여부가 중요해 보이고요. 오늘 또 찾아보니까 그 지금 증권가 리서치계에 유일하게 남은 기술적 분석 애널리스트인 정인지 연구원이 오늘 자료를 하나 내셨던데 그 지난 5번의 FMC 이후에 흐름을 봤더니 요 날이 이제 FMC 전일이고요.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그 전에 진행되던 추세가 이어지더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단기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이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과거의 이 4번의 사례를 본다면 좀 5번의 사례를 본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 선물이 매도가 엄청나게 이제 누적으로 늘었다가 이번 달 들어서 지난달부터죠. 지난달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줄어들면서 지수도 반등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일단 줄어들었고 현물에서는 매수가 늘고 있는 국면이니까 그러면 단기 반등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다음 주에 코스닥 기업 실적 발표가 줄을 이어서 나오는데 뭐 당연히 실적이 나쁘면 빠지는 종목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고 악재를 다 노출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의 기회가 찾아올지 여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고요. 일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3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중국의 실물 지표들 여전히 좋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의 중간 선거 그다음에 미국의 CPI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일정은 아니지만 11월 10일 날 있을 중국 광군제에서 소위 이제 쌓여 있는 IT 재고 소진이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저는 지금 쌓여 있는 IT 부품이나 IT 재고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뭐 가장 핵심 이슈는 중간 선거와 미국 CPI라고 보여지지만 중국의 광군제도 한번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군제는 뭔가요? 공유
규율인가요? 뭔가요? 아, 이건? 중국 관공제는 네. 중국의 이제 최대 알리바바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연말 소비의 쇼핑. 이벤트 날이죠. 그러니까 뭐 블랙 프라이데이 비슷한 미국의 거예요? 블랙 네네. 프라이데이를 네. 이제 가지고 와서 자기네들은 뭐 11월 11일 뭐 빼빼로 데이 날 관공제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 세일 행사를 하게 되는데 뭐 이와 관련돼서 이제 지금 IT 재고가 미국도 많이 쌓여 있고 중국도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어서 이걸 제대로 소화할 수 있다면 그동안 조정받았던 IT 부품주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좀 긍정적인 반전 요소를 찾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시장은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을지. 외국인들이 뭐 이번 주까지 온 뭐 10월 달은 거의 3조 가까이 샀기 때문에 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이 이어진다면 그래도 하방 정도는 조금 마련해 줄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뭐 어렵게 나와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두루두루 이렇게 넓게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증시 셔텀의 마감 시황은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무위원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